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사이버 보안입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정말 끊이지 않는 이 피싱 공격, 그리고 이걸 막겠다고 하는 보안 교육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주제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또 흥미로운데요. 케어유 뉴스 김형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전해주시는 아침마다 지혜 시리즈 중 하나예요. 특히 시니어를 위한 사이버 보안 교육의 현실, 그리고 진짜 도움이 되는 대응책은 뭘까? 이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시리즈 저도 가끔 보는데 시니어 관련해서 좋은 내용들이 많죠. 그렇죠. 사실 뭐 은행 업무부터 시작해서 병원 예약, 장보기까지 모든 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피싱 이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자칫하면 진짜 소중한 자산은 물론이고 개인정보까지 다 위험해질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좀 파헤쳐 볼 건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이버 보안 교육. 이게 실제로는 효과가 좀 별로일 수 있다. 뭐 이런 어쩌면 좀 충격적인 사실을 먼저 보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가 이 디지털 정글 속에서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겁니다. 네, 교육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진짜 흥미로운, 아니 좀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정말 하실지도 몰라요. 네, 어떤 연구인가요? 미국 USC 샌디에고 헬스에서요. 와, 규모가 엄청 커요. 무려 2만 명 직원을 대상으로 그것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10번씩이나 가짜 피싱 이메일을 보내는 실험을 한 거예요. 2만 명이요. 와, 대규모네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진짜 의외였습니다. 뭐냐면 정기적으로 사이버 보안 교육을 받은 직원이랑 그렇지 않은 직원이랑 그 피싱 메일에 속아 넘어가는 비율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교육을 받으나 안 받으나 비슷했다고요? 네, 교육 여부랑 상관없이 속을 사람은 속는다. 약간 좀 씁쓸한 결과죠. 허... 사실 이 결과가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게 뭐 그냥 미국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계속 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부나 기업에서는 계속 교육 강화, 캠페인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연구는 그럼 그 교육이 실제 피해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 거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셈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육받으면 더 조심하겠지, 안전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 자체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잠깐만요, 교수님. 그럼 교육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피싱 당할 확률이 비슷했다. 이 말은 회사나 기관에서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하는 그 많은 보안 교육이 글쎄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요. 아, 물론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경각심,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겠죠. 하지만 이 연구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우리가 기대하는 그 피싱 공격을 실제로 막아내는 실질적인 예방 효과 측면에서는 그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연구진들이 또 그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왜 교육을 했는데도 결과가 이럴까요? 연구진이 지적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역시 교육 내용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피싱 수법은 뭐 거의 매일같이 지능화되고 있잖아요. 아, 진짜요. 너무 교묘해져요. 그런데 교육 내용은 여전히 그냥 의심스러운 링크 누르지 마세요. 이런 원론적인 얘기거나 실제 상황과는 좀 동떨어진 너무 기초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긴 그렇죠. 요즘 피싱 메일 보면 진짜 은행이나 공공기관 메일이랑 구별이 거의 안 가던데요. 옛날처럼 뭐 어설픈 번역투나 오타가 있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맞아요. 두 번째는 전달 방식의 문제입니다. 뭐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정보만 쭉 전달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지루하기 쉽고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슬라이드 몇 장 휙휙 넘기거나 동영상 잠깐 보고 이게 머릿속에 제대로 남기가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듣다 보면 졸릴 때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 수도 있는데 바로 학습자의 태도입니다. 태도요? 교육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라는 건가요? 네.
많은 직원이 이 교육을 그냥 이거 필수 이수 과정이니까 또는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약간 마지못해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료를 제대로 읽거나 영상을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그냥 빨리 끝내려고 형식적으로 클릭만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네. 실제로 이 연구에서 교육 대상 직원의 75% 이상이요. 교육 웹페이지를 열었다가 1분도 채 안 돼서 그냥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실수로 클릭했다가 어이쿠 하고 황급히 닫는 경우까지 포함해서요. 와, 75%요? 4명 중 3명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닫아버린다. 와, 이건 진짜 충격적인데요? 아니, 아무리 교육 콘텐츠를 잘 만들면 뭐해요. 받는 사람이 이런 식이면. 이건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그 점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죠. 학습자 스스로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제대로 알아둬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새롭게 진화하는 피싱 공격에 맞서려면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만 듣는 걸로는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결국 효과적인 교육이란 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느냐만큼이나 어떻게 하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주 절망적인 결과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여러 교육 방식 중에서 유독 효과를 보인 게 있었다면서요? 네,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다양한 교육 방식 중에서 대화형 Q&A, 그러니까 질문에 답하고 피드백 받고 이런 상호작용 방식의 교육 있잖아요. 네네. 이걸 끝까지 완료한 직원들, 이 사람들은 다른 직원들보다 피싱 메일에 속을 확률이 약 19% 정도 낮았다고 해요. 뭔가 직접 참여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도움이 되긴 됐다는 거죠. 오, 19%면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차이인데요? 역시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직접 해보는 게 효과가 있나 보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확실히 상호작용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여주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끝까지 완료한 직원들에게서만 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의 직원이 그 Q&A를 끝까지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또 그건가요? 네, 결국 이 결과는 특정 교육 방식 자체가 월등히 뛰어나다기보다는 학습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참여하느냐 하는 그 의지와 태도, 이게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건 시니어 여러분께도 정말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좋은 정보나 교육 기회가 있어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흘려들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궁금한 점은 질문도 해보고 직접 스마트폰으로 설정도 바꿔보고 연습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교육 방식보다는 참여자의 의지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연구진이 내린 최종 결론은 뭐였나요? 교육 효과가 미미하다면 우린 뭘 더 신경 써야 하는 걸까요? 연구진은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립니다. 교육만으로는 피싱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존해야 할 것은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주의력, 혹은 교육으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애초에 위험한 피싱 이메일이나 악성 웹사이트 접속을 자동으로 걸러내고 차단해주는 기술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시스템으로 원천 차단하는 게 더 확실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시니어 개인에게는 더욱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나 청력이 예전 같지 않고 또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느려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젊은 사람들처럼 이메일 주소의 미세한 철자 오류나 문맥상의 어색함까지 전부 날카롭게 포착하고 항상 최고 수준의 경계심을 유지하기란 현실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괜찮아 이 생각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 위험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믿기보다는 기술적인 안전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이라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운전면허 교육 받았다고 해서 안전벨트나 에어백 없이 운전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네네. 교육과 기술적 안전장치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전벨트 같은 기술적 장치가 필수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니어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안전벨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 강조하는 4가지 실천 방안이 있던데요. 네, 아주 중요하고 실용적인 내용들입니다. 교육의 한계를 우리가 알았다면 바로 이런 구체적인 행동 습관과 기술적 설정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보안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활성화입니다. 컴퓨터의 백신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OS, 컴퓨터 윈도우나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iOS 같은 핵심 작동 프로그램이죠. 이걸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해요. 맞아요. 업데이트에 새로운 보안 위협을 막아주는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니까요. 그리고 이메일 서비스나 보안 앱에서 제공하는 피싱 메일 필터링, 악성 링크 차단 이런 기능이 있다면 반드시 켜짐 상태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좀 귀찮다고 미루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동 업데이트를 딱 설정해 두면 사실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최신 보안 상태를 유지해 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보안 구멍이 발견되면 공격자들은 즉시 그걸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 금지. 이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수칙 중 하나죠. 특히 은행, 카드사, 정부기관 등 신뢰할 만한 곳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관에서는 절대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안 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나 주소로 온 문자나 메일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URL이나 첨부 파일은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눌러보는 순간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원칙이 기본인데 요즘은 워낙 교묘해서 이게 의심스러운 건가? 이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분 명의로 핸드폰 결제가 되었습니다. 택배 배송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깜빡 속기 쉬운 내용으로 접근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문자 받아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누르지 말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뭔가 확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문자나 메일에 있는 링크를 통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그게 중요하겠네요. 링크를 누르지 말고 내가 직접 찾아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습관. 네. 세 번째는 이중 인증 사용하기입니다. 요즘 웬만한 서비스에는 거의 다 있는 기능인데요. 로그인할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 말고 추가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오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은행 앱에서 생성되는 OTP 번호 같은 걸 입력하는 방식이죠. 네네. 이게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혹시라도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다른 곳에서 유출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계정에 함부로 로그인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중인증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계정 보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엔 좀 귀찮다고 생각했었는데 한번 딱 설정해 두면 훨씬 안심이 되더라고요. 특히 금융거래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포털 사이트 계정에는 반드시 설정해 두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작은 이상 증오에도 주의 기울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보내는 사람 주소가 공식 기관 거랑 아주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철자가 하나 다르다거나 @bank.com 대신 @ben1.com 이런 식으로요. 네. 교묘하게 다르죠. 네, 혹은 메시지 내용에 지금 당장 처리 안 하면 계좌 정지됩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특별 혜택. 이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긴급함을 강조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가 있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해요. 그렇죠. 사람의 그 불안감이나 다급한 마음 혹은 욕심을 자극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 이게 사기꾼들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한 템포 딱 쉬고 침착하게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침착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미심쩍다 싶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주변의 자녀분들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해당 기관의 공식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4가지 습관, 이게 앞서 이야기한 피싱 공격의 다양한 패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육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방패가 될 겁니다.
4가지 습관 잘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자동 업데이트, 의심 링크 클릭 금지 및 직접 확인, 이중인증 사용, 작은 이상 징후 주의. 그런데 이 자료에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이런 개인적인 노력 말고 공동체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사실 모든 새로운 위협을 다 알아채고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만약 새로운 유형의 피싱 전화나 문자를 경험했다면 아유, 나만 조심하면 되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 경험을 가족이나 친구, 이웃 또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공유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어르신들 이런 문자는 사기래요. 조심해야 해요. 이런 식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면 그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는 일종의 사회적 백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사회적 백신이요. 와, 표현이 멋지네요. 그럼 복지관 같은 곳에서 하는 교육도 좀 달라져야겠네요. 지금 방식과는 좀 다르게. 그렇습니다. 현재 많은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법, 금융사기 예방 교육, 우리가 흔히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부르는 교육을 하고 있죠. 네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연구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강사가 앞에서 이론만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사기 피해 사례를 좀 더 생생하게 공유하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의심스러운 문자를 구별해보는 연습을 하거나 모의 피싱 전화를 걸어서 대처 훈련을 해보는 식의 참여형, 체험형 프로그램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배우는 공동체적 학습,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싹 정리해볼까요? 교육 효과는 기대보다 낮고, 기술적인 방어와 습관이 중요하고, 또 공동체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결국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사이버 보안은 어느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상대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시면서도 또 평생 모아오신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주요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더 위험하죠. 맞습니다. 따라서 3가지 축이 함께 가야 합니다. 첫째, 교육을 통해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은 기본입니다. 둘째, 여기에 더해서 오늘 강조했던 기술적인 방어 시스템, 최신 보안 프로그램, 피싱 필터, 이중인증 등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생활 속에서 의심하고 확인하는 보안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네, 기술과 습관. 그렇죠. 셋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꾸준히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돕는 공동체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즉 인식, 교육, 방어, 기술 플러스 습관, 그리고 연대, 공동체, 이 3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시니어 세대가 이 복잡한 디지털 시대를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교육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기술적인 도호 장치와 꾸준한 실천 습관, 그리고 주변과의 연대가 함께 가야 한다. 이 점 오늘 이 논의를 통해 확실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의 노력과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고 디지털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면 어쩌면 지금의 방법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시니어와 같이 디지털 정보에 취약할 수 있는 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술적 혁신이나 사회 시스템적인 변화를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개인의 금융거래 패턴을 학습한 AI가 위험거래를 사전에 감지하고 경고해주는 서비스라든지 혹은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안전하고 쉽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질문까지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